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정리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핫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이 코로나 발생 2년 3개월 만에 정부가 마스크 완전 해제를 공식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증시에도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예, 일단 뭐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정부가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일반 분들도 이제 시기가 언제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뿐이지 네. 이 해제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일단 감염병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내 마스크 해제 의견을 중대본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절차이겠죠. 아무래도 자문위원들 분들이 뭐 면모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감염병 쪽에 이제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이 지금 코로나를 담당하고 있는 중대본에 이 의견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대본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20일 회의를 열 텐데 여기서 이분들이 이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현재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대본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상황들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네. 저렇게 가이드라인을 이미 정부가 마련해 놨었고 네. 이 가이드라인에 최소한 3가지 이상이 충족이 되면 마스크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저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충족됐다라는 게 감염병 자문위원회의 의견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대본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분들이 우리나라에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죠. 오늘 나온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약 30% 정도가 그 감염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려했었던 부분보다는 많이 완화된 부분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지금 지속적인 통제 가능 범위 내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월 말까지는 현재 지금 비자 발급에 대해서 정부가 깐깐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입국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죠. 자, 20일 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것은 30일부터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 언론의 보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당장 내일부터 벗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달 말 그리고 설 연휴를 지나고 나서 조금 아무래도 설 연휴 때는 이동들이 많을 테니까 하는 걸로 현재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스크, 솔직히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서도 근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2020년과 2021년보다는 좀 완화된 분위기로 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 복귀에 있어서 큰 의미보다는 일단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다라는 부분들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 관련해서 오늘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니까 그 전에 기대감을 갖고 올랐었던 것보다는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마스크를 벗게 되면 여성분들께서 화장을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거의 뭐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이 특별히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접근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남성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네. 여성분들은 기초와 색조로 화장을 2가지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초 같은 경우는 마스크랑 상관없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성분들이 뭐 저녁 때 샤워를 하고 나서 무조건 바르는 건 기초예요.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앵커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색조 화장의 영향이죠. 맞습니다. 여기다 색깔을 입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기초와 색조가 5대 5라면 기초는 코로나 국면에서도 깔고 갔었던 거고
색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 눈 밑이면 4분의 1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정확히 계산하면 4분의 1이 늘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아하. 뭐 여담입니다만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남성분들은 잘 몰라요. 기초가 뭔지 색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주로 움직인다라는 영역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우스갯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외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재택근무 형태가 조금 완화될 수 있죠. 지금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노조를 결성해가면서 재택근무를 좀 연장해 달라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하고 있죠. 재택근무가 처음엔 좀 낯설었습니다만 일부 플랫폼 업체라든지 인터넷 업체 또 일부 기업체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라는 것에 대해서 진통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하지만 일부 경영진들 입장에서 보면 재택근무가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을 좀 떨어뜨린다. 그리고 회사라는 것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경영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라면 마스크를 벗어서 소위 2019년 과거로 회귀하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마스크하고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재택근무 관련주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주가의 탄력성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면 철저히 테마주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 마스크 전면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했던 이런 회사 측에서는 이러한 근무 형태 변화에 좀 진통이 좀 예상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또한 주가 변동성에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지만 하지만 뭐 화장품 관련하거나 뭐 마스크 관련 이쪽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좀 미미하겠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일 것 같은데요. 이 KT가 한국형 챗봇인 GPT 상용화에 대해서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간 글로벌 업체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부족한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었거든요. 이 발표된 스펙을 보면 한 번에 만회를 하겠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세 가지 테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삼성이 터뜨린 로봇발 이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도 오늘 상당히 조금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애플이 XR 기기 이제 눈에 쓰는 어떤 그런 기기죠. 이거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기기는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죠. 그거와 동시에 이것을 아우르는 것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식들의 흐름들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 움직임들이 좀 있었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일단 미국발 이슈이지만 국내에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러한 주가들이 상당 기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KT가 한국형 오픈 그 인공지능 기반인 GPT 챗봇 상용화를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이 챗봇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 기본적인 AS 센터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질문을 로봇이 대답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뭐 통신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뭐가 불편하다라면 정해진 툴에 의해서 그것들을 이제 대답해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좀 더 진화돼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전에는 이제 외국산 제품을 쓰다 보니까 한글에 특화되지 않아서 조금 불편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한 거고 한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에 특화된 이러한 챗봇을 만들어냈고 국내 산업 생태계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게 KT의 보관입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 상용화를 좀 KT가 거론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상용화라는 것은 결국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이것을 서비스가 아닌 매출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걸 매출을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에 금융기관을 지금 접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뭐 어찌하다 보니까 은행 3개를 거래하고 있어요. 물론 주거래은행이 하나가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ABC 은행이
저에 대한 정보가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거래은행은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네. 나머지 은행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계좌이체라든지 뭐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정보가 작겠죠. 네. 제가 만약에 C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적금을 하나 들려고 한다. 이럴 때 이 챗봇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적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챗봇이 그걸 찾아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챗봇이 이런 정보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수많은 데이터 기반으로 찾아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잠깐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네.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인데 네. 양재동 지역에서 1월 달에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끌어다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거래한 ABC은행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고 C은행에 물어봤는데 제 A은행의 정보를 가져와서 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KT는 그것을 구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C은행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저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고 A은행에서 제가 똑같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적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챗봇이 A은행에 있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저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KT의 보관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진화된 것이고 구체적이고 네. 차별화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T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반기 때 상용화됐을 때 자산관리 서비스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게 된다면 더군다나 금융기관을 먼저 건드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대단히 눈에 들어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AS 센터라든지 콜센터 기능을 뛰어넘어서 이미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문제는 이러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도 이미 같이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미 개발한 5나노 칩을 활용해서 하드웨어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챗봇이 구동하려면 뭐가 해야 되죠? 결국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반도체에서 움직이는 그 기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의 5나노 칩을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용했던 것보다 효율이 3배 정도, 전력 효율이 3배 정도 있다라고 보고 아무래도 새 제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하드웨어를 쓰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의 막대한 기업체의 칩을 활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우리 기술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같이 구현해서 이것을 KT가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KT가 하반기에 상용화를 조금 목적으로 좀 매출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포문을 좀 열은 것 같습니다. 또 기존 서비스보다 진화되고 구체적이며 또 차별화된 챗봇 서비스를 좀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 좀 짚어주셨고요. 또한 이 KT가 가진 국내 최고 수준인 AI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역량을 갖기 위해 도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구현모 KT 대표의 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주식 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I 관련해서 미국발 이슈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최근까지는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였고 오늘은 이제 KT와 관련된 KTCT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했어요. 네. KT 주가는 좀 소폭 올랐습니다만 자회사 주가는 좀 많이 오르면서 소위 KT와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로봇주들이 워낙 강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KT가 추가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KT 주가는 안 오르고 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주가가 올랐을까요? 이건 하나의 테마주 영역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네. 결국 실제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은 테마주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방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네. 참 스토리가 화려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죠. 네, 네. 우리가 수많은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단어로 설명이 되죠. 아바타. 네. 이 영화 아바타로 설명이 되는 것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 소위 메타버스 컨텐츠 관련주들이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 뒤에 메타버스는 자성론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가지고 어떻게 매출과 영업을 일으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자성론이 나올 정도로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말만 하면 뭔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 같은 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꿈을 쫓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차분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쫓아가야 되느냐라고 고민이 휩싸이실 텐데요. 일단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꿈을 쫓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주식시장은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분들에게 위메이드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위메이드 물론 이제 NFT 뭐 이런 것까지 섞여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일단 위메이드 차트가 지금 현재 모습까지 온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면 테마주로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후유증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T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이번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 나름대로 찾아낸 게 매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출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매출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의 판매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것들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 지금 3월 말에 구현모 현 회장의 연임에 대한 결정이 열리는 주총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구현모 회장의 연임에 방점을 찍었고 왜냐하면 KT를 한 단계 올렸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주주환원 정책 이익의 30%를 배당으로 주겠다라는 것을 시행을 첫 번째로 했었고 이것을 구현모 회장이 끌고 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 이익의 30%를 배당을 꾸준히 주겠다라는 굉장히 좋은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었었습니다만 지금 올 들어서 국민연금이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서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우리가 좀 삐딱하게 보게 된다면 구현모 회장의 작품이다라고 지금 현재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기싸움의 일환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무조건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일단 테마주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미국발 이슈가 좀 있었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MS 투자 이슈로 관련주가 좀 급등세에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AI 챗봇 이 관련 업종들 거의 3%대 가까운 상승세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이끌었던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테마성으로 주가가 좀 움직인 것으로 좀 풀이가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KT가 관련 시장에서 매출로까지 좀 있겠다라는 강한 포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좀 유의하시면서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위에서도요, 이 억눌린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관련해서 LCC 주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LCC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저도 여기서 한 차례 거론을 드린 것 같고 네. 이게 왜 이 정도다 싶으면 멈추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네네. 문제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예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대한항공은 그렇게 특별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여행 많이 간다며 그러면 비행기 타니까 대한항공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의 조금 이제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좀 최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을 토대로 이제 기사가 오늘 그런 식으로 나왔고 이걸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 2022년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했습니다. 역사상 사상 최대 이익이죠. 코로나 국면인데 왜 그랬냐라고 보면 화물 때문에 그렇게 이익을 구가했다라는 거죠. 2021년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라면 모 타이어 회사에서 지금 이제 2021년을 여러분들 돌아가 보시면 해운주들이 많이 올랐죠. 해운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게 코로나 국면에서 물동량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항만 노동자분들이 이 하역을 못 하다 보니까 배가 적체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상승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그 뉴스를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그 하역을 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LA항 앞에 화물선들이 막 줄지어 있었고 왜 그랬냐라면 그때 당시에 그 하역을 했던 노동자 계층이 히스패닉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하역 노동자들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자,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2020년에 해프닝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가 그 무거운 타이어를 대한항공에 실어서 유럽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려고 보면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납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무거운 타이어를
비행기에 실어서 나를 정도로 화물이 호황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수요가 뚝 끊겼습니다. 네. 보통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해프닝이었지만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화물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가 주종을 합니다. 이거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습도에 민감한데 더군다나 기간도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경기 둔화돼 있고 디스플레이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화물 물동량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Q가 줄어들었고 P까지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 된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대한항공의 미래 먹거리는 뭐냐? 결국 여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대한항공은 9대, 아시아나항공은 6대 여객기를 화물로 했던 것을 다시 여객기로 지금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곡선이 이렇게 크로스되는 과정이다. 화물은 줄어들고 여객은 늘어나는 과정이지만 여객이 늘어나는 것은 일정 부분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객이 정상화되는 과정 그리고 화물도 과거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좀 간극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LCC 같은 경우 그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LCC가 어떻게 영업이익을 구가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서울을 기준으로 약 2시간 거리 내외, 1시간에서 2시간 거리 내외에 있는 도시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가는 것이 첫 번째 제주도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해, 도쿄, 오사카 노선이죠. 근데 제주도는 제가 요즘 최근에 안 가봐서 한 15만 원 정도 뭐 러프하게 네네. 계산을 하면 네. 상해는 못 가니까 제가 11월 달에 도쿄 갈 때 LCC를 50만 원 주고 끊고 갔다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사카도 한 40만 원 정도라는 거죠. 비행기가 비슷한 시간대를 날아가면서 요금을 2배 이상 받는다라면 수익성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더군다나 비행기라는 게 뜨고 내릴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쓰고 위에서 움직일 때는 연료를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제주도까지는 떴다 내리는 기간이고 오사카나 도쿄는 옆으로 순행하는 기간에서 요금이 2배다? 거기서부터 이익이 나는 거예요. 네. 보통 LCC는 우리가 뭐 제주도 다니면서 이익이 난다. 항공업계 다니시는 분 뭐 어느 분이라도 붙잡고 물어보시면 비행기 우리나라 국내는 서비스지 거기서 이익을 내는 항공사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결국 지금 현재 LCC의 이 폭발적인 수요에 의해서 주가가 견인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한항공이 적자도 아닌데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라고 반문하신다라면 제가 비유하기 딱 좋은 게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그동안 1등을 했어요. 네. 화물을 해서 1등 했는데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3등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화물이 잘 안 되고 여기 올라가다 보니까. 네. 자, 반에서 1등 하다가 3등 해보신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네, 네. 너 왜 1등 하다가 너 좀 놀았냐라는 거죠. 근데 반에서 꼴찌 하던 애가 10등에 올라왔어요. 오. 이거 굉장히 칭찬받아야 그쵸. 되죠. 반에서 일으켜 세워서 박수 쳐주죠. 맞아요. 지금 주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1등 하던 애가 잠깐 3등 하니까 네. 주가가 그동안 대한항공 고공행진을 하다가 주가가 잠깐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LCC들은 적자를 나타내다가 이제 겨우 흑자로 전환되다 보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영업이익률 증가 폭에 더 관점을 갖습니다. 네.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이익을 얼마큼 내느냐는 기본이고요. 여기서 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네커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익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익 상승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지금 LCC의 주가의 고공행진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게 될 것이고 네. 증권가에서는 각 뭐 여행사라든지 LCC 이런 쪽들이 올 상반기에 대부분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한 가지 중국발 이슈를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저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투어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과 비교를 해보면 2019년도에 하나투어에서의 매출의 40%를 일본이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100% 다 열렸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나서 중국이 열리면 플러스 알파입니다. 중국이 열릴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기보다는 중국 그냥 내두어도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열릴 거고 그게 하반기에 열리면 일본을 가지고 흑자 난 상태에서 중국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죠? 플러스 알파가 붙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지 단순하게 중국이 열리면 주가가 올라가고 중국이 닫는다면 주가가 떨어진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런 주식들은 모아가는 것도 하나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LCC 주가에 대한 호재와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사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은 코로나 시국 동안 화물 수익으로 좀 생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경기 둔화세로 이 화물 수요마저 좀 꺾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와는 반대로 LCC 해외 수요 폭증 등으로 주가까지 함께 올라가는 이 상황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2차 전지 이 업체 쪽에서 다양한 이슈가 조금 맞물리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중국의 CATL이 부지를 못 찾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게 굉장히 그 의외의 이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업계는 좀 대란이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LG엔솔에 대한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테슬라가 오더 컷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 물량 좀 줄여달라라는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변동성이 컸었고 오늘은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걸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 무근이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조금 삐딱한 시선을 보는 거죠. 네. 근데 LG엔솔이 빠진 것은 그 이슈라고 보기엔 여러분들 좀 이슈 그 어폐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27일 날 우리 사주 물량이 나옵니다. 4%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리는데 우리 사주 같은 경우 그 LG엔솔 직원들의 평균 그 받은 게 2억 5천 정도 받았는데 대부분 대출로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들이 받은 가격은 30만 원이고요. 지금 LG엔솔 주가는 45만 원이죠. 약 15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LG엔솔 직원들의 오버행 이슈,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권가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부터 물량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설 연휴 직후인 수요일부터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일 수도 결제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매매한다라면 우리 사주를 출고를 해가지고 증권사를 이관시킨 다음에 25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야 그 주가 움직임을 27일 날 나온다는데 25일부터 왜 주가가 빠져 이런 당황하지 않은 상황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CATL 얘기로 돌아오면 중국이 현재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각 주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 정부에서는 최종 승인을 앞두고까지 얘기가 됐지만 최종 승인 단계에서 거부가 됐었고 일부 주에서는 아예 거론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주 정부와 협상을 합니다. 보통 공장을 지을 때 도시에다 짓는 게 아니라 넓은 어떤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논밭 지역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 기반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각 기업이 기반 시설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땅에 대한 어떤 임대료도 협상을 하지만 기반 시설을 깔아주는 게 이제 주정부의 역할이죠. 도로라든지 상하수소라든지 전력을 끌어오는 거죠. 그런데 주정부가 왜 그런 것을 하냐면 거기에 도시가 하나 생기기 때문입니다. 타운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주정부와 협상을 꼭 해가지고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주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CATL이 지금 막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공학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죠. 주정부에서도 꺼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공장을 지어놓으면 막대하게 그 고용 창출이 일어나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운이 하나 생기게 되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거도 돼야 되고 그분들이 먹고 쓰는 것에 대한 것들도 일상적이게 되기 때문에 주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치적으로 보는 겁니다. 주지사들이 내가 CATL 공장을 가져왔다. 그럼 다음에 재선에 되는 건데 왜 반대를 하느냐라고 본다라면 미중 간의 현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산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부품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깐깐히 하고 있죠. 작년보다 작년 처음에 10월 달에 발표된 것보다 11월 29일 날 발표된 것은 다소 조금 완화됐습니다. 완화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을 대놓고 못 쓴다라고 얘기는 못하니까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것을 쓰지 못하도록 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산, 인도네시아산이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 의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시장이 막히니까 대체처로 찾은 것이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도 미국과 FTA 체결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미국 정부가 약간 완화를 해줬어요. 전에는 개별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볼펜 하나를 이 볼펜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이 뚜껑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거가 그 중국산이 못 쓴다라는 건데 이 전체 볼펜에서 약 20%만 중국산이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준 거죠. 그런데 향후에는 처음에 원안인 뚜껑이 어디 거냐 이런 것까지 따질 거라고 미국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유예를 둔 거죠. 따라서 미국 각 주들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공장을 지어놨는데 그 공장을 나중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쓰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둘러 처음부터 차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 소식은 국내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LG엔솔,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 미국에다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지으려고 하죠. 그렇게 글로벌로 안 나가던 삼성 SDI조차도 미국으로 좀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CATL의 전 세계 점유율은 우리나라 3사를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그런 CATL이 미국에서 좌절이 된다라면 결국 미국 공장 내에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CATL 배터리를 써요. 처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 파나소닉 일본계 제품을 쓰다가 우리나라 LG엔솔과 CATL 걸 같이 씁니다. 물론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중국 모델에 들어가는 거에 국한돼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과 경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포드라든지 GM의 전기차가 폭발적인 수요를 얻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고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 내에 납품한다면 물류비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CATL을 꺾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2025년 이후에는 우리에게 큰 성과를 나타내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내 공장 부지를 찾지 못한 중국의 CATL 때문에 현재 중국에는 비상이 좀 걸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점유율 1위 자리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져 보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에 따라 국내 업체, 미국 내 지위가 좀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